유월학평 경제지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지문 읽으면서 다른 경제지문처럼 그래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독해 패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해 볼 수도 있고, 정보와 정보와의 관계를 가지고 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하고 나왔어요. 정책금리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여러분이 경제가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정책금리가 뭐죠? 정책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내용이 또 뭘까요?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는 배경지식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묶어서 부연 예시를 활용해서 이해하는 걸 일단 시도해 보세요. 읽어보죠. 중앙은행은 부터가 지금 첫 문장의 내용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과열일 때는 금리를 인상한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신용공급이 축소되면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하고, 반면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로 간다. 사실 경제지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지문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경제지문 처음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정보와 정보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에 따른 전개 과정들을 쭉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읽는 게 좋습니다. 충분하진 않습니다. 왜 이게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 감소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지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읽으세요. 금리 인상, 시장금리 높아진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이 감소된다. 그러면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그러면 경제 내 수요가 줄어든다. 물가가 안정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 뒷부분에 있는 네 문장은 첫 문장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책금리를 활용해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책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대출할 때 금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1%의 금리로 정책금리, 다른 말로 기준금리라 그래요. 정책금리를 1%로 해서 시중은행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보통 가계나 기업에 돈을 대출하죠. 이때는 보통 정책금리에다가 1%에다가 가령 몇 퍼센트의 금리를 가산해서 대출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니까 이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면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하는 금리인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왜 물가를 높입니까? 하는 것도 그냥 알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죠. 뭐 금리 부담 때문에. 대출을 줄여서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감소, 투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도 줄어듭니다. 투자와 소비, 거기다가 정부 지출, 정부가 지출하는 돈, 이런 걸 다 합치면 정부 지출, 투자, 소비를 합쳐서 이것을 우리는 총수요라고 부릅니다. 수요가 증가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정부가 지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하게 되죠. 생산하고 그러면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결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럼 대출을 줄이게 되면 투자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니까 총수요 증가가 아니라 총수요 감소가 되게 돼 있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경제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랑해서. 이럴 때는 어떨 때 쓰냐면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서 막 버블이 생긴다거나 급격하게 경기가 과열됐을 시에는 거꾸로 이렇게 정책금리를 인상시키고 금리를 인상시켜서 대출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그 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볼까요? 금리를 낮춥니다.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죠. 그러면 총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생산과 공급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선생님 말을.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수요가, 즉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죠. 뭐 실업자도 많이 줄어들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럼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말 자체가 금리가 내리고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통화량 증가입니다. 화폐가 시중에 상당히 많이 뭐 대출이 됐든 정부가 지출을 했든 통화량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말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건 항상 하락한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화폐와 교환되는 다양한 상품들의 가치가 올라가죠. 뭐 집값이라거나 등등 상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요. 이렇게 통화량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걸 물가 상승.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물가가 급격히 올랐어. 인플레이션. 이런 것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이게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죠. 이때는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고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봤던 이 형태대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투자 소비 줄어들고 이거 뭐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없을 텐데 다시 보여주면 금리 높여서 대출 줄이면 투자 감소하고 소비 감소하고 총수요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는 뭘까요?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 경제학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루고 있죠. 금융감독 정책.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어요. 그럼 미시 건전성 정책이 뭔지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구분 형태니까요. 기억, 니은을 구분할 때는 기억을 잘 이해해야 니은조차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전통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금융감독 정책이 대표적으로 미시 건전성 정책인데 미시 건전성 정책의 핵심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 읽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에 기인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 자체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본질적 가치를 초과해서 막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미시건전성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또 미시건전성 정책이 나왔으니까 초점을 두고 읽어보죠. 미시건전성 정책은 아까 나왔던 내용 그대로네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합니다. 그 예방적 규제가 뭐예요 하면 그 예시가 뒤에 나오죠. 예시는 이 말도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 자본 규제라고 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쉬워질 텐데 안 하고 풀 수 있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금융회사가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이 거의 없이 거의 전액을 대출을 했다고 가정하면 저축한 사람들이 또는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준 주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갑자기 찾아야 될 상황이 생길 때 금융회사는 그 돈을 갚을 돈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돈을 전부 다 대출을 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10을 가진 금융회사가 10을 다 대출했어요. 근데 금융회사의 돈 10은 한국은행에서부터 빌려온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빌려온 것도 있을 것이고 원래 자기 돈도 있겠죠. 자기 자본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또 뭐 대부분 또 소비자들이 저축한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0을 다 대출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저축한 사람이 돈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또 돈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 돈을 빌려준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달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상환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금융회사가 망하게 돼요. 그럼 금융회사에 저축했던 사람들도 망하게 되죠. 심각한 결과죠.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줬던 한국은행, 즉 국가도 돈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들이 모두 대출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자기 자본을 확충해 두고 하한선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10을 가진 사람은 30%인 3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최저 자기자본 규제입니다. 이런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 수 없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읽기가 참 힘들고 지문이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죠. 자, 이제 가보죠. 미시건전성 정책은 전통적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금융감독 정책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가지고 금융 안정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최저 자기자본 규제 같은 예방적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뭔가를 종합하고 있어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2문단입니다. 2문단.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1문단 내용입니다.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걸 잘 하셔야. 지금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내용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나시죠? 미시건전성 정책. 첫 번째 문단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을 이야기했어요. 이원적이라는 말은 각각이라는 뜻인 거죠.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돼요. 읽어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이 와야 돼요.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 연결하세요. 이원적 접근 방식. 앞에 나온 이 방법이죠. 자성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성찰하게 되죠.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겁니다. 한 기업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이, 자, 저금리 정책, 경기 부양 목적, 이 전부 통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쓰지만 여러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독해란 게. 통화 정책을 펼쳤어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죠. 근데 오히려 버블이 생겨요. 근데 아까 보면 앞문단 봐서 알지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버블 자체를 뭐 거의 인정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통화정책을, 전통적인 의미의 통화정책을 썼는데 버블이 생기고 금융 불안이 야기되고 경제 안정이 훼손되는 현실이 생긴 거죠.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니까 아까 우리 봤던 그 두 번째 문단의 금융감독 정책은 미시건전성 정책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는 거였잖아요. 근데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나타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앞에 나온 두 가지의 핵심 정책 2와 1이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연결해서 읽을 수 있으면 최고인 겁니다. 최고. 그 연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에 기존의 정책이 뭐죠? 이원적인 접근, 즉 금융감독 정책을 통한, 특히 미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그리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이것만 가지고는, 이걸 이원적 접근 방식으로는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부터 포인트.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앞에 쭉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거시건전성은 뭐가 다른데요?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이 있어요. 추가라고 하니까 이전의 금융감독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 같은 게 있었죠. 거기에 추가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이래요. 자,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이원적 접근과 연결하면 되겠죠.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 나는 이제 뭐 느낌이 딱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을 잡았는지 궁금한데요. 거시건전성 정책과 미시건전성 정책은 모두 금융감독 정책입니다. 미시건전성 정책에서 했던 금융감독 정책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무언가가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을 이원적 접근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서는 상호 보완을 통해 해야 된다는 견해가 등장했다는 거죠. 거시건전성이란 하고 논의를 구체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교대조하면서 읽어야 돼요. 거시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 차원 미시죠.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가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니까 시스템 전체입니다. 확대된 거죠. 그래서 거시잖아요. 미시는 좁은 거잖아요.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규제 감독하는 거고요. 거시건전성 정책은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해 예방적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되는데 미시 건전성은 뭐였죠? 위에서 다시 보셔도 돼요. 자꾸 비교,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그랬죠.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추구. 여기서는 금융 시스템 전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예방적 규제를 하긴 합니다.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뭐 자기자본,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있었죠.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네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기가 변동할 때마다 금융 시스템의 위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관계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다음부터죠.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니까 경기와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즉하고 뒤로 설명해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독해 방법 아닙니까? 경기 순응성을 지닌다. 금융 시스템 위험이. 경기가 호황일 때는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럼 막 물가가 오르죠. 자산 가격이 급등하죠. 경기가 더 과열되죠. 반면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대출을 늘려 과열시키고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입니다. 대출을 줄여 더 불황으로 만들죠. 이해되시죠? 호황일 때 과열,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완전히 침체로. 그래서 경기에 따른 순응성을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입니다. 여기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경기를 대응하는 것과 상관없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만 추구했잖아요. 여기서는 경기를 대응한 완충 자본.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 시에 자, 천천히 뭐 보면 됩니다. 요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은 아까 나왔던 미시 건전성 정책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추가적인 자기 자본, 이걸 달리 말하면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완충 자본을 쌓으면 자 볼게요. A 금융회사가 10이라는 돈에서 7까지는 대출하고 3은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게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 말하는 최저 자기 자본 비율이라면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는 경기가 과열이 되면 여기다가 3을 더 추가로 가지고 있게 하는 거고 이 3이 바로 완충 자본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대출액이 4로 줄어드니까 대출을 적게 하죠. 신용 팽창을 억제시키는 뭐 그런 효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이 완충 자본이 되는 거죠. 자, 그랬다가 이 적립시켜 놓은 완충 자본은 경기가 침체되면 이때는 위에 보면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대출을 줄이고 신용 공급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더 악화되잖아요. 위에 읽어보세요. 이때는 오히려 모아둔 이 돈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을 3을 대출을 더해서 다시 7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 순응성에 따른 과열일 때, 호황일 때 더 과열시키고 불황일 때 완전히 침체시키는 걸 막기 위해 완충 자본을 통해 신용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 지문을 잘 읽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읽은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푸는데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여기 나온 68번 문제 이런 것들 9번 문제 형태니까요. 9번 문제에서 비교 대조하면서 푸는 거니까 방금 읽은 걸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읽었으므로 이걸 한번 해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미시 건전성 정책이에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 이것은 통화정책이죠. 전통경제학에서 통화정책. 그리고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이것은 금융정책이죠. 그리고 금융정책, 미시 건전성 정책은 여기 이 별개 이원화된 거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나와요. 전통적 경제학에서 말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감독 정책을 통한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니은은 거시 건전성이죠. 경기 순응성이 생기는 문제. 호황일 때 과열을, 불황일 때는 침체를 그걸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 이 정책 수단의 이름이 뭐였죠? 완충 자기자본제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도에 해당. 기업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저 자기자본 비율로, 니은에서는 최저 자기자본의 추가적인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 둘 다 사용되고 있죠. 달리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조하신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금융 시스템 전체 위험을 살피는 건 거시 건전성 정책이죠. 기업은 아니고 4번은 맞습니다.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수단. 맞아요. 자기자본, 최저자기자본은 둘 다 가지고 있죠. 니은은 완충자본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지울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9번 문제까지만 풀어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하나씩 집어넣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게 좋겠어요.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수단 운용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미리 봤으면 이 차이를 중심으로 더 읽었겠죠. 자, 먼저 불황, 호황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불황부터 쌤이 집어넣어 볼게요. 경기가 불황일 때 완충 자본이 나오는 걸 보니 B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죠? 거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다 거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완충 자본을 뭐뭐 하도록. 불황이니까요. 불황일 때는 완충 자본을 대출 자금으로 써야 되죠. 호황일 때는 완충 자본을 모아놔야 되는 거고요. 이때 불황일 때는 완충 자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 자본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저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해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여기까지는 언제나 마찬가지인 답이겠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미시만 거시만 봐도 그렇게는 맞출 수가 없네요. 하여튼 정답은 불황으로 볼 때 1번이 답이죠. 선생님이 이걸 이제 호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경기 수능성으로 인해서 과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거시죠. 완충 자본을 모으도록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도록. 그러니까 불황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호황이다라고 나오면, 호황이다 그러면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적립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시 건전성은 다 똑같은 거죠. 미시 이렇게 답이 있을 수가 없네요. 호황인 경우에 답은 형성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과적 과정에 따라 내용을 잘 정리하며 읽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70번 문제도 풀어드리겠습니다. 70번 문제는 지문에 읽은 내용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문제 형태인 거죠.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통화정책이 비대칭적이라고 했고 비대칭적을 뒤에 설명해요. 이게 비대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인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비하다. 통화정책에서 침체 벗어나는 게 뭐였죠? 금리 인하하고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총수요를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요. 침체 시기에 하는 거죠. 대출도 느려요. 그런데 가계의 소비도 위축되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하는 효과, 소비의 증가, 투자의 확대, 총수요 증가,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한 게 비대칭적인 것 중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경제지문하고 똑같아요. 일반적 진술, 구체적 사례 또는 구체적인 부연, 상술. 오히려 확대된 신용공급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라고 해서 물가 상승 같은 게 되는 거죠. 돈으로 소비를 하고 의미 있는 소비, 상품을 사고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식,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건 이제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끈 밀어 올리기라고 해요. 끈 밀어 올리기가 비대칭적 반응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끈을 아래로 당기는 건 쉬운데, 즉 과열된 걸 침체시키는 건 쉬운데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문제 풀러가죠.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번 치웁니다. 2번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적죠.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여기 나와요.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겁니다. 심리적 영향을 받는 거죠.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이라고 했어요. 끈 밀어 올리기의 경우에 침체기에 안정, 활성화시키려면 하고 내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끈 밀어 올리기 핵심이 활성화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의 취지가 침체기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침체기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대출, 신용 공급을 확대해도 가계 소비 심리나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아
오히려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에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것은 별 효과가 없죠. 도움이 필요하겠군 하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용공급이 확대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신용공급을 확대했으나 문제가 생긴 거니까 더 신용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군.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게다가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 완충자본을 대출에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단순히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해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통화 정책이 가져오는 효과가 미비한 것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